네, 안녕하세요. 무비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영화평론가 장병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무비플러스 GV 시간에 새로 개봉한 트랜스 SF 장르 영화 트랜스를 연출하신 도네리 감독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에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파이 스릴러 트랜스를 만든 도넬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좀 늦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철학과를 나왔고 대학 때 연극을 좀 하면서 대학 때는 단편을 좀 찍다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결국엔 지금 사이파이 쪽으로 흘러 들어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트랜스라는 영화는 트랜스휴먼을 꿈꾸는 한 소녀가 같은 반 학생을 살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약간 타임루프를 활용해서 약간 사이파이 스릴러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 또 영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감독님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소재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방식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장르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구상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시면 먼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티브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뇌과학이고 뇌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해석한 전기 패턴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전기 패턴을 본다는 거가 얘는 인풋되는 게 아니라 아웃풋되는 걸 본다는 거니까 그 지점이 흥미로워서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다중우주에 좀 관심을 갖다가 다중우주에서 얘는 차관해서 다중의식적인 구조를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뇌의 진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트랜스휴먼 코드를 넣자 그 세 가지가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과학적인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사실 대학 졸업하고는 저 드라마를 계속 썼었고 그러니까 단편들도 드라마였었고 장편 시나리오를 대학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드라마적이거나 약간 블랙 코미디 약간 이런 거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좀 내러티브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철학가다 보니까 약간 큰 주제를 계속 다루고 싶었나 봐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를 가져와서 쓰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갖고 대학 졸업하고 좀 큰 테마에 대한 것들을 막 쓰려고 하는데 뭔가 방법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계속 겪다가 과학적인 테마를 만나게 됐죠. 좀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PD를 만났는데 아무튼 상업영화 PD였는데 아무튼 제가 보조작가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 시나리오를 보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너의 시나리오는 되게 연극적이다. 근데 자기는 영화가 연극이 아니라 가요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신선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가요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가요는 음악인데 그러면 시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테마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테마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 이렇게 많이 찾아보게 됐고 제가 되게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과학적인 테마를. 그러면서 그게 철학이랑 좀 섞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베이스랑 섞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철학을 전공하셨다 그랬고 또 과학적인 사실이나 어떤 가설,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영화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게 이야기 구조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가장 흥미로웠고 그 여러 가지 면 중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처음에 발상하게 된 좀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한번 짜보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차관점에서 시작하셨는지를 좀. 근데 이제 좀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일단 동의는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나 이렇게 약간 역사 사상적인 얘기가 아닌 좀 약간 그런 계열이 아닌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비인간적인 요소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워낙 이렇게 국내 쪽에는 그런 심파적인 요소의 영화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인간적인 요소가 다 빠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갖고 왔던 게 플롯이고요. 그래서 플롯이라는 게 일단 좀 건조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 구조니까 그게 두드러지는 그걸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일단 제가 뇌과학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쓸 건데, 그러니까 뇌에서 계속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뇌 패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플롯으로 패턴을 써볼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플롯을 통해서 패턴을 보여주면 되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미술로 따지면 약간 추상화 같은 그런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구조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타임루핑의 구조가 있는데 5부인데 1, 2, 3부가 있고, 그 다음에 4부가 제가 생각하는 4부가 뭐냐면 교회씬이에요. 그 교회씬 자체가 진짜 벌어진 현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실에서 사실 민영이가 트랜스포메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트랜스 전격세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꾸는 꿈 같은 걸 1, 2, 3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타임루핑의 구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4부가 끝나고 뒤에 또 한 번 더 타임루핑이 될 때 그 뒤에가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트랜스포메이 되어서 깨어나는. 일단 그 전체는 일단 그런 5부의 구성인데,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 1, 2, 3부를 만들었던 거는 일단은 뭐 다중 의식적인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새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새 캐릭터를 만들게 됐던 게 트랜스휴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새 캐릭터인 거죠. 급진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민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갈등하는 그 중간체 느낌의 캐릭터 3개를 만들어서 테마를 1부는 고민형 테마, 2부는 페이트 테마, 3부는 나우샤 테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앞에가 꿈이라면 민영이가 얘는 4부 때 그 트랜스 전격 세례 상태에서 꿈을 꿀 때 우리가 그러니까 트랜스휴먼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꿈을 꿀 때 그 트랜스휴먼이 되어지게끔 되었던 과거에 대한 꿈도 꾸지만 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미래에 대한 꿈을 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 남우철 테마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나중에 다 분열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아무튼 그러면서 타임루핑의 구조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이렇게 변주되고 그러면서 약간 확장되길 바랬고, 이야기가 나아가기는 바랬거든요. 그래서 확장되어지길 바랬고, 그리고 나서 4부 뒤에 있는 5부 때 현실에 오면서 약간 이 꿈의 얘기가 변주되면서 약간 섞이기를 바랬어요. 1, 2, 3부가 5부에서 섞이기를. 섞이는 식으로 구조화시켰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이 좀 용이해서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꿈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서 꿈을 꾼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5부의 현실이 1, 2, 3부의 꿈을 반영하는 그런 플로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의 꿈을 반영하는 이 모습 자체가 내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걸 보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5부의 느낌으로. 근데 관객들이 그 5부를 정말 저 현실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아, 그래요? 제가 좀 잘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되풀이되는 그 이야기, 또 반복되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이게 뇌파를 통해서 어떤 전자 신호를 계속 이 안에서도 진화하고, 그 진화된 양상들이 그 다음 버전에 반영되고, 그 다음 버전에 반영되고 하는 형태로 봤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패턴을 이 안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것이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뇌 전자 신호가 진화하는 과정이 이야기에 진화하는 과정과, 근데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5번째 그 교회에서의 그것이 앞에 것을 반영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저는 그런 패턴들이 뇌의 진화 과정이 이야기의 진화 과정과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같은 스텝으로 간다. 네. 그런 식으로 파악을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비밀이 밝혀질 때, 그
사부에서. 비밀이 밝혀질 때도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말끔하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는데 그런 어떤 구조로 봤는데 저도 그 지점에 맞기는 한데 내 진화 과정이 보여지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테마를 나왔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죠. 심리적인 테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태용을 죽인 범인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마를 좀 나눠봤고, 근데 그것이 뇌에서 벌어지는 진화 과정으로 확장되어지는 건 맞아요. 그 배우들이 그 각각 말씀하셨던 대로 테마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테마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 이야기 구조를 다 납득을 한 이후에 그리고 대사도 엄청 많고 연기하기가 쉽지 않은 역할이던데 그걸 잘 받아들이던가요? 배우들이 이 극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 극 분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극 분석도 하고 같이요? 네, 같이 극 분석하고 캐릭터 분석하고 또 제가 칠판으로 다 이렇게 층위를 나눠가지고 이게 현실 같지만 사실은 이게 꿈이었던 거야 하면서 또 과거 현지가 막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층위들 다 보여주고 막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현실로 이렇게 나왔어 오부에서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같이 강의도 하고 공유도 하고 또 PT가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또 PT 캐릭터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좀 예를 들면 주인공 고민영은 그 모든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다 부분적으로 연기해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쵸.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연기를 할 때 처음 연기하는 황정희 씨인가? 네, 되게 어린 나이 21살 때 처음 하시는 것 같던데 영화를 제일 좀 어려웠던 그 현장에서도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연기하기가. 네, 그쵸. 대사는 많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냥 일단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계속 같이 만나가지고 한 달은 분석하고 한 달은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는 아마 PT 대사들을 좀 많이 보게 되기는 했는데 민영이도 계속 리액션에 대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고 카메라로 찍었어요. 리허설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배우들이어서 제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계속 리허설을 하면서 카메라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분석할 때 그러니까 분열체니까 뭐 민영이가 약간 PT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민영이대로 해. 그냥 그렇게 하고 각자 나중에 그냥 영화에서 합쳐질 거야. 뭐 이렇게 제가 디렉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표방한 어떤 개념, 또는 뭐 컨셉일 것 같은데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슬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비인간성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고 뭐 더 궁극적인 걸 더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좀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좀 많고 좀 어둡기도 했고 지금이 좀 밝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윤리의 문제가 제가 항상 좀 컸어요. 윤리가 뭐지?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식의 의구심이나 이런 게 좀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편을 찍으면서 영화제를 갔을 때 독립영화 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 쪽 감독님도 많이 계시고 그냥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있었을 때 제가 뭔가 이렇게 확 흡수가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정적인 이슈에서의 층위에서의 윤리적인 문제가 저한테 맞는 테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윤리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건 제가 항상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신영철 평론가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몰락의 에티카라는 책에서 뭐 선의 윤리보다는 진실의 윤리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를 딱 어떤 선한 거에 어떤 본질로 규정해서 그걸 가지고 행위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선과 악의 어떤 경계의 모호함들을 사유하면서 약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약간 좀 그런 자세를 더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거든요.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 윤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결해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가 결국 인간의 문제랑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그냥 인간적인 거지, 뭐 인간은 이렇지, 이렇게 되게 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어떻게 딱 규정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로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쭉 약간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약간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감이 좀 있고, 비인간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뭔가 이야기를 푸는 걸 제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사실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 이렇게 흘러온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그 인간 중심주의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진실을 본다거나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요소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인간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 그런 휴머니즘한 것만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유전공학도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사는 존재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로는 차원들이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트랜스휴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 트랜스휴먼을 사용하는 방식은 약간 대안적인 존재를 그리면서 좀 계속 좀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네. 종교가 있으세요? 무교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종교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영화를 보시면 오히려? 근데 이제 거기 피테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게 피상적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인간을 초월한 어떤 그 절대적인 상태 또는 네. 인간보다 더 네네네네네네. 그 한계를 넘어가는 상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취지에서 이 트랜스라는 개념도 그렇게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철학도 물론 있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기반이나 토대가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혀 그렇지는 않군요. 네, 그건 아니고 제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좀 종교, 그러니까 피테는 기술력과 과학을 되게 맹신하는 캐릭터로 제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물은 아닌데 그런 종교하고 반대급부에서 오히려 과학을 맹신하는 또 맹목적인 그런 캐릭터로 제가 그냥 사용을 한 것이고, 그 종교의 성경 구절 같은 거에서 신을 거기 트랜스휴먼으로 이렇게 치환을 시켰을 때 되게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재밌어서 지금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배우는 오디션을 보셨나요? 어떻게 네, 캐스팅? 오디션으로 뽑았습니다. 각각 어떻게 좀 보시고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이 세 주인공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것들. 민영이는 일단은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어요. 영화적으로 좀 새로운 얼굴이 필요했고, 좀 대사가 별로 없이 이 전체 극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사는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미지에 힘이 있는 배우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볼 때 이미지와 어떤 표정 연기 같은 걸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배우였고 경험이 없었지만은 할 수 있다는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디션 볼 때.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고, 피테는 대사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대사 소화력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사이파이물이니까 액팅 같은 거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일단 윤경호 씨는 좀 다 두루두루 잘하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무술도 할 줄 알고요. 예, 그리고 뭐 대사도 잘 치고 표정도 좋고 다 잘하는 배우이고, 남우철 같은 경우에는 좀 겁이 많은 캐릭터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그런 심리를 좀 갖고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션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그 세 배우들이 이제 각각 그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이제 어떤 이 이야기 안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연기의 기술도 필요하고, 가장 어떤 이걸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게 뭐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인지, 아니면 캐릭터에 대한 이해인지, 뭐 세계관에 대한 이해인지, 어떤 걸 주로 강조를 하셨습니까? 극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대한. 네, 왜냐면 극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플롯이 어려우니까
그 씬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를 알려면 일단 그 전체가 보이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분석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캐릭터별로는 전사 같은 거 좀 해서 어떤 인물이었을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의논 많이 했고요. 네. 이게 SF 장르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SF 장르라고 하면 자본과 기술이 기반이 되는 그런 장르인데,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이제 대담하고 좀 이례적인 시도였다고 여러 매체에서도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한된 조건에서 이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어떤 지점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사실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사실은 아무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첫 장편이잖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제가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판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고 사실. 그래서 뭐 이 영화를 시작할 때부터 PD를 꾸리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붙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게 인맥을 막 이렇게 쌓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PD부터가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VFX, 그 CG 부분도 지금 저희가 섭외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해야 했거든요. 그거를 섭외하기도 힘들었고, 전반적으로 촬영도 제가 좀 미숙한 사람이니까 촬영도 처음 좀 약간 낯선 느낌도 있었고, 첫 촬영이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뭐 조연주도 사실 없었거든요, 저희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근데 후반 때도 다 돈이 떨어져가지고 다 제 사비를 다 들여야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올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몰랐던 거죠. 그냥 그때 해결하면서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태프들의 도움이 많았고, 제가 인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복이 있다고. 근데 사실 저는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인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인복이 있으니까 이걸 완성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CG도 사실은 불가했던 예산으로 해주신 거니까, CG도. 그리고 기술 스태프들도 되게 좋은 스태프들이 붙었거든요, 저희 기술 스태프들이. 그래서 어쨌든 완성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많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SF 장르에 사실 한국의 주류 영화계도 있잖아요. 상업 영화, 대중 엄청나게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들도 실제로 그런 어떤 버팀이 좀 필요한, 지원과 지지가 필요한 어떤 장르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아까 뭐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여하튼 밀고 가는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어떤 완력 같은 거, 그 프로덕션을 계속 끌고 가는 완력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지점들 어떻게 넘어가셨습니까? 뭐 도움도 있었겠지만 스태프들의. 그냥 일단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완성은 해야죠. 일단 지금 이렇게 제가 오랜 공백기를 거친 다음에 어렵게 지원을 받은 거라 이거를 완성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 이걸 완성하는 게 제가 다음 영화를 또 찍을 수 있고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뭐 중도 포기한다는 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건데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영화 감독하기 싫어?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영화를 완성 못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그 CG 때. CG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때는 잠깐 한 적은 있으나, 뭐 이렇게 포기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 영화사, 제작사나 투자사에 넣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왜 한 번도 안 넣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트랜스라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별로 상업적이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지금 마인드라면 다 뚫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좀 순진했었는지 뭐 하여간에 그렇게 그냥 영진이 쪽에 지원만 해서. 네. 저는 뭐 시나리오를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유추를 추정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틀을 완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되는지는 사실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의 그 주류 영화계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어떤 이런 현황이나 양상을 봤을 때 충분히 주류 영화 그 안에서도 제작사라든가 투자사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좀 더 제작비나 어떤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의 지원이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기보다는 그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어떤 장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장르적으로 해서 어떤 실험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이 안에서 보면 특별히 SF 장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어떤 도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되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게 막 의식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이제 영화를 만들어 놓고 영화제도 경험을 해보고 이런 어떤 독립적이든 상업적이든 그런 씬들의 어떤 분위기도 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장르, 그러니까 이 사이파라는 장르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약간 추상적인 층위에 있는 영화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롯으로 패턴을 쓴다, 약간 추상화 같다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약간 뭐 일상적인 거나 약간 역사, 사상 그런 층위가 있듯이, 근데 그 위에 약간 추상적인 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만들어진 영화라 약간 개념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르를 갖고 있지만 특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그래서 플로팅, 그런 약간 독특한 구조의 플롯으로서 보여주는 약간 개념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 그런 거랑 사실은 구현되지 않았는데 좀 시각적, 제가 비주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쓸 때는 막 뉴런 시냅스 이미지나 제가 그런 거 이미지를 많이 봐요. 근데 되게 아티스틱한 것들을 다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미지나 사운드를 굉장히 과감하게 쓰면서 계속 뭐 이렇게 이미지들을 막 교차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죠. 근데 그게 구현되지 못했고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요소들을 넣고 싶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이야기 구조,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 사실은 거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어떤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때 코멘트에도 잠깐 쓰긴 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사람은 또 감독님 이 작품 트랜스하고도 상당히 저는 많이 연상이 됐어요.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플롯을 짜나가는 방식이라든가 그게 모티브가 된 거, 이를테면 뭐 순간 이동, 그다음에 타임 루프, 이런 구조들을 할리우드 초주류 영화 안에서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류 영화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새로운 유형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안해 볼 수 있고 또 거기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근데 저도 그 지점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좀 밟지가 못해갖고 그 막 뚫어보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좀 안 해봤다는 거. 네, 좀 그게 아쉽게는 아마. 근데 트랜스 이 플롯은 좀 바뀌었을지 몰라. 만약에 상업적 자본이 들어왔다면 아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 구조가, 이야기 구조에서 어떤 식의 변화를 겪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좋은 조건에서 만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몇 가지 영화의 이제 설정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전자기타를 막 친다든가. 네. 그게 이제 신호를 증폭하는 의미죠? 네, 그렇죠. 충전시키는, 테슬라 코일 충전시키는 그런 건 그냥 상상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전기 충격 자체에 오브제가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브제를 좀 찾아보다가 사실 테슬라 코일이 없는 채로 시나리오가 한번 초고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브제를 좀 찾아보자 하다가 막 찾다가 테슬라 코일을 만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테슬라 코일이 영어로 치면 되게 많아요. 그런 장면. 실제 기타나 드럼 같은 걸로 조정해가지고 실제 저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플라즈마가 막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감을 받았고, 거기서 거의 차용을 한 거고,
네, 그래서 뭐 랜덤한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튀는 그런 스파크. 그럼 실제로 과학적인 그런 가설이나 존재하는 어떤 실험, 과학 실험 등등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거 말고 또 있나요? 뭐 필라델피아 실험 같은 네네네. 거. 네, 그러니까 그건 테사 코일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테사 코일 관련된 막 서칭을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실험의 가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영화랑 잘 이어질 것 같더라고요. 좀 영화에는 사실 빠져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초록 안개가 끼고 막 이렇게 시공간 이동하고 막 이럴 때 그 가설 그 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철로 변해 있더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영화랑 굉장히 좀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사는 다 지금 날라가긴 했지만 편집에서 하여간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시공간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 민영이를 그냥 그렇게 여러 서칭을 통해서 그냥 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한 거예요. 실제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가설 같은 것들은? 그렇죠. 가설 시공간 이동은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시공간 이동은 미래로 가는 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과거로는 그런 걸 믿고 계시는군요, 진짜. 저는 시공간 이동은 네, 그냥 어떤 이론적인 가설이지만 이렇게 아직 이렇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네, 가능할 수 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일루셔니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이제 순간 이동, 그다음에 거기 테슬라가 하는 그 실험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실은 일루셔니스트를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으면 좋았는데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니 거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과학 실험, 실제 했던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봤던 거는 같아요. 에드워드 노튼 나오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있었던 일이 영화에 어떤 상상적인 허구와 과학적인 사실이 결합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이 영화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과학이라는 걸 가져왔지만 뭐 트랜스 휴먼이 되어지는 뭐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트랜스 휴먼이 되어지는데 이 자체부터가 그냥 판타지고 사실은 뭐 필라델피아 실험도 사실은 썰인 거고 뭐 시공간 이동도 사실은 이론적인 가설인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완벽하게 되게 이렇게 팩트적인 그런 과학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영화가 약간 하드 SF로 읽히고 있는 거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키들을 그냥 촘촘하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추동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과학적인 개념들이. 그래서 약간 좀 약간 독창적인 하드 SF 뭐 이런 식의 리뷰가 있더라고요. 과학과 어떤 철학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영화를 가지고 보자면 이 영화는 그 이야기 구조 자체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신 거잖아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과학적인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토리다, 그런 플롯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구조를 짜신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영화 이야기는 어떤 논리적인 개연성이나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의 이야기. 근데 이런 유형의 아까 다중우주 그래서 차관한 복합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더 과학적이다, 영화에서는 또는 더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러니까 뭐 타임루핑 되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분절되거나 뭐 이런 식의 다 구조가 사실 이게 뇌에서 벌어지는 거가 좀 랜덤하게 그 안에서 스파크가 튀듯이 계속 이렇게 뭔가 시공간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랜덤한 방식으로 뭔가 튀는 느낌으로 다 구성이 되길 바랬거든요. 계속 분절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이파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도 뇌과학에 대한 걸 반영하고 있고 그걸 반영하는 플로팅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선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이파이는 좀 플로팅이 중요한 장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섞이기도 하고 뭐 튀기도 하고 뭐 저쪽 갔다가 그래서 사실 연출부 회의할 때 저희 연출부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 타임루핑 될 때요. 타임루핑 되어질 때 규칙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약간 전기가 과부하에 가거나 아니면 100억 볼트로 충전이 되거나 아니면 오작동이 됐을 때 막 이렇게 규칙성이 확실히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출부가 어떤 걸 지적했는지는 제가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서
그러니까 민영이가 트랜스휴먼 되기 위해서 트랜스 전격세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뇌충격의 상태는 규칙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랜덤한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 그런 식으로 좀 구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거. 예.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전제는 그거네요. 패턴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진다. 이게 전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작은 요소들이나 어떤 원소들, 그 원소들이 다 결합되는데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는데 그 결합되는 양상이 회를 거듭할 때마다 불규칙하다. 또는 어디서 이쪽에서 튀어났던 것이 다른 쪽에서 뭐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 패턴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출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규칙성이 있는 건데 규칙성 속에서 어떤 뭐 변이가 있다든가 뭐 변주가 있다든가 하는 것인데 제가 좀 과문한서 그런 건지 저는 이렇게 쭉 어떤 구조 전체적인 구조는 알겠는데 이거 자체가 패턴이 있는 건가? 너무 불규칙한 거 아닌가? 카오스에 가까운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감독님 나름대로 해명을 하신 게 있다면 그 규칙성이라는 게 뭔지 또는 아니면 규칙성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패턴 규칙성이 없다는 게 타이밍의 규칙성이 없다는 정확히 말씀하면 타이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인 거에 규칙성이 없는 거지 테마를 보시면 약간 변주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세요? 그 변주가 되면서 그것도 오브에서도 그 앞에 것들이 섞이고 거기서 약간 패턴의 변화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랜덤한 방식이라는 건 그게 이렇게 확 변화되고 막 루핑 되어 있는 그 시점의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까지 규칙성을 딱 100억 충전됐어. 이때만 딱 루핑이 된다거나 이렇게 만들고 싶진 않았다는 거예요. 관객들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려면 어떤 패턴이 바뀌었을 때 그 논리적인 이유를 완전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면서 거기에 이야기를 수용하는 재미를 이해하는 어떤 해석하는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지 않지만 관객들은 알 수 없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좌절하게 되죠.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중도 포기한다든가 좌절한다든가 아니면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도식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좀 더 이렇게 얼개가 좀 더 이렇게 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트랜스의 이야기 구조는 전체적인 얼겐 그 구성은 이해가 되지만 아주 디테일한 세부로 들어갔을 때는 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런 게 너무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좀. 제가 생각하는 패턴이라는 게 변하는 거, 어떤 이야기가 변하는 거를 보는 걸 패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런 것들을 저는 패턴으로 지금 이해를 해서 좀 쓰는 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뭐 그런 규칙성을 되게 촘촘하게 아직 못 만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옛날 단편 찍었을 때도 뭔가 이 이야기를 조금 지연시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딱딱 보이는 걸 좀 싫어요. 이렇게 딱 이해가 빨리빨리 되면서 딱딱 보이는 게 너무 노골적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좀 그것들을 나중에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더 생각할 공간을 둔다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 영화가 1, 2부가 좀 잘 이해가 안 왜 이러지? 타임로핑이 되는데 어떤 현재인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3부부터는 이게 내가 평상시에 보던 스타일로 읽으면 안 되는 영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분열체라는 게 정확히 보여주긴 하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퍼즐링을 할 것 같거든요. 그 관객들이. 그렇게 뒤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하나의 루프가 완성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복 관람, N차 관람할 때 더 재밌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이 영화는 제가 좀 타협을 안 했어요. 사실 편집할 때도 편집 감독님이 이거 위험하다고 관객들 못 읽는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너무 노골적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쉽게 근데 사실 뭐 편집적으로 쉽게 풀 수 있는 소스도 없었어요. 저희가 딱
그냥 시나리오대로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제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고 가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는 안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감격하고 다가가는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스타일은 여하튼 이 영화를 통해서 비춰보기엔 계속 플로팅이나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흥미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유형의 영화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플로팅 정말 이 영화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관객들이 영화를 다 봤을 때 머릿속에 그냥 플롯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플롯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게 어떤 구조였지? 뭐였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만들었는데 플롯은 중요해요. 제가 영화를 만들어서 중요하지만 제가 다음에는 좀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라마적인 요소, 좀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면서 약간 플롯도 가는데 플롯도 좀 쉽게 풀어야겠다. 그 생각. 이 영화는 제가 정말 타협을 안 한 영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플롯은 살렸어요, 영화에서. 정말 비주얼은 제가 다 하고 싶은 걸 못했지만 플롯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영화긴 하거든요. 다음 영화도 이런 사이파이 쪽으로 장르적으로는 사이파이 장르 하려고 합니다. 대신 내 CG는 많이 줄여서. CG를 줄인다고? 네, 확 줄일 수 있는 사이파이로요. 퀄리티를 높이고. 네. 이 영화는 원래는 CG 장면이 훨씬 더 많았던 건가요? 어떤? 아니, 씬이 더 많았죠. 씬이 더 많고 훨씬 더 스펙타클했어요. 상업 영화처럼. 네, 씬이 훨씬 많은 제가 좀 축약을 했고 100씬이 넘었었는데 100씬이 안 되게 줄였고 뭐 CG 부분은 시나리오가 훨씬 화려했죠. 제가 쓸 때는 막 굉장히 막 플라즈마 빛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엄청 화려하게 썼거든요, 제가. 근데 그것들이 구현이 안 된 거죠. 네, 할 수 없었던. 영화 개봉했는데요. 자, 어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실 때 어떤 중점적으로 이런 점들을 유념하고 보면 좀 더 영화를 보는데 도움과 흥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사이파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렇지만 사이파이 셀러 장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좀 독특한 측면이 있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좀 제가 계속 앞에서 얘기했듯이 약간 좀 추상적인 플로팅을 하려고 했던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신다면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립영화 쪽에서도 뭐 별로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고 좀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런 약간 컨셉처럼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SF 영화제나 그다음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고 또 다른 해외 영화제도 두루 상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장르 영화제에서 상영할 때 관객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코로나여가지고 가지는 못했고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 집일을 하고 주로 이렇게 반응도 이제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리뷰가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메신저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반응들을 봤는데 일단 트랜스에 대한 관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많다 이런 지점이 아니라 트랜스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요, 해외가. 제가 그거 되게 체감했거든요. 사실 이 트랜스가 국내에서는 영화제 몇 군데 안 틀렸어요. 부천도 그렇고 그다음에 춘천 영화제밖에 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제는 까이기도 했고요, 이 영화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장르 영화제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는 많이 소개가 안 됐었는데 해외 쪽은 제가 장르 쪽을 많이 공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틀렸을 때 뭐 장르적인 재미로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은 트랜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다고 제가 되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추상적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는 게 이런 트랜스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훨씬 많이 돼 있다고 느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서양 철학 쪽을 저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국내는 그런 어떤 좀 약간 철학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두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 역사, 사상까지는 같지만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뭔가를 돌렸을 때 다 어렵다고 느끼세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추상적인 레벨의 트레이닝이 좀 된 분들이 더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서양 쪽이 훨씬 그런 쪽에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다고 느꼈고 개념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약간 예, 그런 그러니까 뭐 존재론적인 약간 인식적인 그런 차원의 관심이 더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확 느꼈고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는 아직까지 관심이 좀 적지만 계속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대한 자극을 받았어요. 도네리 감독님과 아주 유익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께서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궁금한 지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한 번 관람했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N차 관람할 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와 또 이야기 속에 담긴 어떤 비밀, 게임의 어떤 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관람해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또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독님께서도 한마디. 일단 이 영화를 완성하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간 부족한 지점이 있지만은 좀 새로운 경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영화 관람을 해주시면 분명히 독특한 경험은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앞으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네리 감독님하고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터뷰를 해봤고요. 트랜스라는 작품을 극장에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독창적인 SF의 장르의 어떤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See you next movie.